10년 전 죽은 남편이 돌아왔다. 화영아, 나야. 수절 끝에 찾은 평온한 행복. 하지만 그는 광기에 빠져 있었다. 넌 내 아내야! 넌 탈영병이다! 그의 정체가 밝혀졌다. 모든 것이 제가 되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문고리를 잡은 손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10년입니다. 강산이 변하고 내 가슴 속 응어리가 딱딱한 살점이 되어 무뎌질 만큼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저 목소리, 낮게 깔리며 내 이름을 부르는 저 음성은 분명 내가 10년 전 전쟁터로 보내며 피눈물을 쏟았던 그 남자의 것이었습니다. 성준 씨. 죽었다고 전사 통지서 한 장에 이름 석자 박혀 돌아왔던 내 첫 남편이 살아 돌아왔다니요. 마당에선 지금의 남편인 대식이 마루를 닦다 멈춰서서 나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대식의 그 선한 눈동자에 서린 당혹감과 공포를 마주하는 순간 저는 제 심장이 발바닥 밑으로 툭 떨어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신이 내린 가장 잔혹한 저주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인간의 가장 깊은 심연, 그 속에 숨겨진 뒤틀린 운명을 기록하는 밤의 이야기꾼입니다. 오늘은 죽음조차 갈라놓지 못한 인연이 어떻게 한 여인의 삶을 도륙했는지 그 잔인하고도 애달픈 야담을 시작하려 합니다. 정절이 목숨보다 귀하던 시절, 죽은 남편을 위해 머리를 자르고 집안을 일궜던 여인이 제가 하여 얻은 평온이 단 하룻밤 만에 어떻게 무너져 내렸을까요? 그 비릿한 배신과 집착의 기록을 전해드립니다. 10년 전 전쟁의 포화는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갓 혼례를 올린 성준 씨는 내 손에 정표 하나 쥐어주지 못한 채 징집되어 떠났지요. 그리고 3년 뒤 나라에서 날아온 건 낡은 유품 주머니 하나였습니다. 그 안엔 내가 수놓아준 손수건이 피에 젖어 말라붙어 있었지요. 저는 그날로 죽으려 했습니다. 목을 매려다 실패하고 우물에 뛰어들려다 시어머니의 통곡에 발길을 돌렸습니다. 화영아, 내가 죽으면 우리 집안대는 누가 잇고 이 삭막한 살림은 누가 지키겠느냐. 그 말에 저는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여자 몸으로 시장 바닥을 구르고 남의 집 빨래를 해가며 무너져가는 가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다 만난 사람이 지금의 남편 대식이었습니다. 그는 이웃 마을에서 상처하고 홀로 지내던 나무꾼이었는데 매일 아침 우리 집 마당 앞에 땔감을 몰래 두고 가곤 했지요. 임자 혼자 고생하는 게 안쓰러워 이리 하니 마음 쓰지 마소. 그 투박한 한마디에 제 다쳤던 마음이 조금씩 열렸습니다. 시어머니도 허락하셨지요. 성준이는 이미 죽은 목숨이다. 산 사람은 살아야지. 그렇게 저는 대식과 재혼하여 5년을 살았습니다. 대식은 제 아픈 과거를 묻지 않았고 성준 씨의 제삿날이면 저보다 더 정성껏 제상을 차려주던 사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제상을 받던 주인이 살아 돌아온 것입니다. 대문 앞에 서 있는 성준 씨는 예전의 그 고운 선비가 아니었습니다. 얼굴엔 칼자루가 깊게 지나갔고 한쪽 다리를 절며 누더기를 걸친 꼴이 영락없는 망령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1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집요하고 서늘하며 오직 나만을 향하던 그 소유욕 가득한 눈동자. 화영아, 내가 돌아왔다. 죽지 않고 오직 너를 보려고 그 지옥을 기어나왔어. 그의 말 한마디에 대식의 손에 들려있던 걸레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툇마루에 삐걱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지요. 마당 구석에 피어난 채송화 향기가 오늘따라 왜 이리 비릿하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성준 씨를 향해 달려가 안겨야 했을까요? 아니면 대식의 등 뒤로 숨어야 했을까요? 제 몸은 배신하듯 굳어버렸고 입술은 바짝 말라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성준 씨, 정말 당신이에요?
겨우 내뱉은 제 목소리는 낯선 여자의 것처럼 가늘게 떨렸습니다. 성준 씨는 제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가 움직일 때마다 흙먼지와 오래된 피냄새, 그리고 짐승의 갈기에서나 날 법한 거친 채취가 풍겼습니다. 그가 제 손목을 꽉 잡았습니다. 뼈마디가 으스러질 듯한 힘. 그것은 그리움이 아니라 도둑맞은 자기 것을 되찾으려는 억센 완력이었습니다. 대식이 참다 못해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이보시오. 뉘신데 내 아내의 손을 함부로 잡는 거요. 당장 놓으시오. 대식의 호통에 성준 씨가 낮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마치 오래된 무덤 속에서 새어나오는 바람 소리 같았습니다. 그는 대식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제 귀에 대고 소름 끼치게 속삭였습니다. 아내, 화영아, 저 사내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냐? 내가 재가를 했단 말이냐? 내가 전쟁터에서 내 이름 부르며 팔다리가 잘려나가는 고통을 참을 때 너는 저런 놈이랑 살을 섞고 있었단 말이냐? 그의 목소리가 격분으로 떨렸습니다. 주변 이웃들이 하나둘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누구야? 죽은 성준이 아니야? 아이고 저걸 어째? 열렬하고 소문났던 화영이가 딴 사내랑 살고 있는데 주인님이 돌아왔네. 수군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저는 수치심에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10년간 쌓아온 제 명성이, 아니 제 삶 자체가 단 한순간의 불륜과 배신이라는 오물로 뒤덮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성준 씨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그는 더 세게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가자, 내 방으로. 10년간 비워둔 내 자리를 내가 어떻게 썼는지 하나하나 봐야겠다. 그는 저를 질질 끌다시피 하여 방 안으로 밀어넣었습니다. 대식이 그를 말리려 달려들었지만 전쟁터를 누볐던 성준 씨의 몸짓 하나에 대식은 마당으로 나동그라졌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눅눅했습니다. 찻잔 가장자리에 맺힌 물방울이 식탁 위로 툭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만큼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성준 씨는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에 걸린 대식의 옷, 머리맡에 놓인 2개의 베개. 그는 침을 뱉듯 말했습니다. 이러려고 내가 살았나 싶구나. 화영아, 너는 내 아내다. 국가가 인정한 내 가문의 귀신이 되어야 할 여자란 말이다. 자기 모순에 빠진 제 가슴은 난도질당했습니다. 그를 원망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를 살려준 하늘을 원망해야 할까요? 살아 돌아와 준 것이 고마우면서도 지금 제 곁에서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준 대식을 잃을까봐 두려운 마음이 제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10년 전의 눈물과는 전혀 다른 지독하게 쓰고 비릿한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성준 씨가 돌아온 그날부터 우리 집은 살아있는 지옥이 되었습니다. 관가에선 난리가 났지요. 이미 사망 신고가 수리되어 재혼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원주인이 살아 돌아왔으니 법적으로 누가 남편인지를 두고 유림들과 관원들이 설전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법보다 무서운 건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화영댁 참 복만네 하던 안악들이 이제는 제 앞마당에 소금을 뿌리며 지나갔습니다. 남편 죽었다고 딴 놈이랑 눈 맞더니 이제 진짜 남편 오니까 어찌할꼬. 천벌을 받을게야. 성준 씨는 아예 안방을 차지하고 앉았습니다. 대식은 졸지에 사랑채로 쫓겨났지요. 한 지붕 아래 2 남편. 이 기괴하고 추악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성준 씨는 매일 밤 저를 안방으로 불렀습니다. 너는 내 아내다. 법이 뭐라 하든 내 몸에 새겨진 내 흔적은 지울 수 없어. 그는 강압적이었습니다. 10년간 굶주렸던 욕망을 보상받으려는 듯 제 저고리 고름을 거칠게 풀어헤쳤습니다. 저는 그의 품에서 죽은 듯 눈을 감았습니다. 대식이 문 밖에서 마루를 긁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습니다.
성준 씨, 제발 그만하세요. 저는 이제 대식 씨의 아내예요. 우리 사이엔 아이도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성준 씨의 눈이 광기로 번뜩였습니다. 아이, 저 나무꾼 놈의 씨를 받았단 말이냐? 그는 제 목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10년 전 다정하게 내 머리를 빗겨주던 그 선비는 없었습니다. 제 앞엔 전쟁이 괴물로 만들어버린 집착에 미친 사내 한 명만이 있었습니다. 대식은 매일 아침 제 눈을 피했습니다. 그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손등엔 분노를 참지 못해 벽을 친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제게 도망치자고 말하고 싶어 하는 듯 했으나 성준 씨가 가문의 위세를 등에 업고 마을 장정들을 매수한 터라 우리는 감옥에 갇힌 쥐 신세였습니다. 화영아, 오늘 밤에 담을 넘자.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서 새로 시작하자. 대식이 장독대 뒤에서 제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그의 손바닥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성준 씨의 서늘한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어딜 가려는 거냐? 내 아내를 데리고 도망이라도 치려는 게냐? 성준 씨는 어느새 우리 뒤에 서서 칼날 같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대식은 사색이 되어 물러났고 저는 다시 성준 씨의 손에 이끌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감정은 붕괴를 넘어 문드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낮에는 대식의 아내로 살며 그를 연민했고 밤에는 성준 씨의 놀이개가 되어 제 육신을 증오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이미 귀신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눈은 초점이 풀렸고 입술은 터져 피딱지가 앉았습니다. 제가 지키려 했던 가문, 제가 일으켜 세웠던 살림,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저를 가두는 창살이 되었습니다. 성준 씨의 집착은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그는 제가 대식과 눈길만 마주쳐도 방 안의 기물들을 부수며 광분했습니다. 내가 저놈을 보고 웃었지? 저놈의 품이 그렇게 그리우냐? 그는 저를 밧줄로 묶어두기까지 했습니다. 삐걱거리는 의자 소리, 창밖의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조차 성준 씨의 비웃음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시어머니가 제 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리셨지요. 화영아, 미안하다. 내가 너를 제가시키는 게 아니었는데. 그래도 성준이는 내 아들 아니냐? 내가 좀 참아다오. 시어머니의 그 이기적인 모성은 제 마지막 인내심을 끊어놓았습니다. 나를 딸처럼 아낀다더니 결국 자식이 돌아오니 저를 희생양으로 던지는군요. 저는 밤마다 기도했습니다. 차라리 성준 씨가 죽었더라면 아니면 제가 죽었더라면 좋았을 거라고요. 이런 생각은 죄악이라는 걸 알지만 살아있는 고통이 지옥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컵 가장자리에 맺힌 물방울이 결국 바닥으로 떨어지듯 제 이성도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이러면 안 돼. 그래도 이건 아니야. 독백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저는 성준 씨의 품에서 대식을 생각했고 대식의 밥상을 차리며 성준 씨의 손길을 떠올렸습니다. 두 남자의 향기가 제 몸에서 뒤섞여 악취를 풍기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 모순의 늪에서 저는 허우적거렸습니다. 10년간의 수절은 가짜가 되었고 5년간의 행복은 범죄가 되었습니다. 저는 조선 팔도에서 가장 요망한 년이자 가장 불쌍한 여자가 되어 파멸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고야 말았습니다. 아니,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선이라는 게 존재하기나 했던 걸까요? 성준 씨는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돈을 뿌려 저와 대식의 관계를 부정한 통관으로 몰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관가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대식을 멍석말이하겠다며 장정들을 모았습니다. 저는 성준 씨의 발치에 엎드려 빌고 또 빌었습니다. 제발 대식 씨는 건드리지 마세요. 그 사람은 죄가 없어요. 제가 죽으라면 죽을 테니 그 사람만은 보내주세요.
제 절규에 성준 씨는 제 머리채를 휘어잡고 얼굴을 가까이 들이댔습니다. 그의 눈동자엔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내가 저놈을 위해 목숨을 건다니 내 가슴이 찢어지는구나. 그래, 저놈을 살리고 싶으냐? 그럼 오늘 밤 내 앞에서 저놈과 영원히 인연을 끊겠다고 맹세해라. 그는 제 손에 날카로운 은장도를 쥐어주었습니다. 이걸로 저놈이 준 정표를 다 태우고 다시는 저놈의 이름을 부르지 않겠다고 써라. 피로 써라. 광기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손가락을 깨물어 혈서를 썼습니다. 대식은 문 밖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오열했습니다. 화영아, 하지 마라. 차라리 내가 죽겠다. 대식의 통곡 소리가 밤 공기를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성준 씨는 그 소리를 즐기는 듯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그는 제 혈서를 품에 넣고는 대식을 향해 침을 뱉었습니다. 보았느냐? 이 여자는 이제 다시 내 것이다. 뼛속까지 내 향기로 채울 것이다. 그날 밤 이후 성준 씨의 집착은 도를 넘었습니다. 그는 제가 잠들 때도 제 손목을 자신의 발목에 묶어두었습니다. 도망칠까봐 두려운 게 아니라 제가 꿈속에서라도 대식을 만날까봐 질투하는 것이었지요. 그는 제가 먹는 밥 한 톨, 마시는 물 한 모금까지 자신의 허락을 받게 했습니다. 내 몸의 모든 것은 내 허락 없이는 존재할 수 없어. 그는 저를 인간이 아닌 자신의 부속품으로 취급했습니다. 저는 그 속에서 기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공포가 극에 달하니 오히려 무감각해지는 수능이 찾아온 것이지요. 저는 그가 시키는 대로 인형처럼 움직였습니다. 그가 안으면 안겼고 그가 때리면 맞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그 집을 떠나 있었습니다. 제 영혼은 대식과 함께 거닐던 숲길, 그 소박한 밥상머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대식은 매일 밤 담장 너머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화영아, 살아만 있어다오. 내가 꼭 너를 데려갈게. 그 애절한 부름이 제 유일한 생명줄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준 씨는 눈치가 빨랐습니다. 그는 대식이 서성이던 자리에 덫을 놓고 날카로운 죽창을 박아두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대식의 비명소리가 들렸고 저는 사색이 되어 뛰어나갔습니다. 대식의 발이 덫에 걸려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지요. 성준 씨는 여유롭게 다가가 대식의 머리채를 밟았습니다. 이 벌레 같은 놈, 감히 내 담장을 넘보느냐? 그는 대식의 손가락을 하나하나 짓밟았습니다. 저는 성준 씨의 다리를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만하세요. 제발 그만하세요. 하지만 성준 씨는 저를 걷어차고는 대식에게 선언했습니다. 내일이다. 내일 관가에서 너희 둘의 추문을 정식으로 다스릴 것이다. 너는 곤장을 맞고 쫓겨날 것이고 화영이는 내 가문의 골방에 평생 갇혀 살게 될 것이다. 집착은 파괴를 낳습니다. 성준 씨는 저를 사랑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10년간 잃어버린 자신의 자존심과 세월을 저를 학대함으로써 보상받으려 했던 것입니다. 10년 전 전쟁터에서 다친 그의 몸은 나았을지 모르나 그의 영혼은 이미 썩어 문드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썩은 영혼의 먹잇감이었습니다. 밤마다 저는 은장도를 어루만졌습니다. 성준 씨를 죽일까 아니면 나를 죽일까? 하지만 제 뱃속엔 대식의 아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만은 지켜야 했습니다. 성준 씨는 아직 모릅니다. 제가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요. 만약 그가 알게 된다면 제 배를 가르고 아이를 꺼낼 사내였습니다. 이러면 안 돼. 그래도 우리 아이는 살려야 해. 저는 침대 밑에 숨겨둔 짐 보따리를 만졌습니다. 내일 관가로 끌려가기 전 마지막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대식은 발을 다쳤지만 목숨을 걸고 저를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금지된 사랑? 아니, 이것은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성준 씨의 코 고는 소리가 천장을 울릴 때마다 제 심장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사소한 바람 소리에도 소스라치게 놀라며 저는 파멸의 벼랑 끝에서 마지막 도박을 준비했습니다. 관가로 끌려가기 전날 밤 마을은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비릿한 욕망과 사리가 가득 차 있었지요. 성준 씨는 축하라도 하듯 독한 술을 마시고 골아떨어졌습니다. 저는 그의 허리춤에 매달린 열쇠 꾸러미를 훔치기 위해 숨을 죽이고 다가갔습니다. 쇠가 부딪히는 작은 소리에도 제 온몸의 털이 곤두섰습니다. 화영아, 어디 가니? 잠든 줄 알았던 성준 씨가 눈을 떴습니다. 술 기운에 풀린 눈이었지만 그 안엔 여전히 뱀 같은 서늘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목이 말라서 물 좀 마시려 했어요. 제 거짓말에 그는 낮게 웃으며 제 팔목을 낚아챘습니다. 물? 아니, 너는 지금 저놈에게 가려 하는 거지? 내 눈은 못 속여. 그는 저를 방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당에서 횃불 소리와 함께 마을 장정들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성준, 나와라. 내가 우리 마을의 기강을 어지럽히고 사람을 함부로 대한다 하여 관가에서 포졸들이 왔다. 대식이 마을 사람들을 설득해 성준 씨의 만행을 고발한 것이었습니다. 성준 씨는 당황한 기색도 없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결국 저놈이 죽고 싶어 환장을 했구나. 성준 씨는 저를 인질로 잡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당엔 수십 개의 횃불이 밤을 밝히고 있었고 그 중심에 피투성이가 된 대식이 서 있었습니다. 포졸들이 성준 씨에게 칼을 겨누었지만 그는 제 목에 칼을 들이대며 위협했습니다. 한 발짝만 더 오면 이 여자의 목을 칠 것이다. 내 아내를 내가 어찌하든 너희가 무슨 상관이냐? 폭로의 순간이었습니다. 대식이 울부짖으며 소리쳤습니다. 이성준, 너는 5년 전 이미 다른 마을에서 혼례를 올리고 도망쳐온 놈이 아니냐? 전장에서 살아 돌아온 게 아니라 군량을 훔쳐 달아난 탈영병이라는 걸 내가 다 알아냈다. 마당이 술렁였습니다. 성준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10년 만에 돌아온 남편 전란의 영웅.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단 말입니까? 그는 그저 살기 위해 동료들을 배신하고 이제는 과거의 신분을 이용해 저를 노예로 삼으려 했던 범죄자였을 뿐이었습니다. 닥쳐. 그건 모함이다. 나는 나라를 위해 싸웠어. 성준 씨는 비명을 지르며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 혼란을 틈타 저는 그의 팔을 깨물고 대식 쪽으로 달렸습니다. 성준 씨의 칼날이 제 등 줄기를 스쳤지만 통증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대식의 품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화영아, 대식이 저를 받아 안았습니다. 그의 품에선 땀 냄새와 피 냄새, 그리고 눈물 냄새가 났습니다. 포졸들이 성준 씨를 덮쳤습니다. 그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저항했지만 결국 차가운 포승줄에 묶였습니다. 그는 끌려가면서도 저를 향해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너희 둘 다 무사할 줄 아느냐? 내가 죽어서도 너희를 따라다닐 것이다. 그 아이, 저놈의 씨를 품은 그 아이도 저주를 받을 게야. 성준 씨의 정체가 밝혀졌지만 마을의 추문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저를 향해 삿대질했습니다. 남편이 탈영병인 줄도 모르고 수절했네. 결국 두 남자 사이에서 놀아난 거 아니야?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겐 오직 쉽고 뜯을 자극적인 이야기가 필요했을 뿐입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의 몰락에 충격을 받아 그 자리에서 실신하셨고 가문은 순식간에 멸문지화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저는 대식과 함께 마을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앞길은 막막했습니다. 대식은 다리를 절게 되었고 저는 등에 깊은 흉터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제 뱃속의 아이. 이 아이는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탈영병의 아내였던 여자의 자식이라는 꼬리표를 달게 되었습니다. 가정 폭발과 갈등의 끝은 파국이었습니다.
성준 씨는 관가로 압송되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는 끝까지 이기적이었습니다. 죽음으로 자신의 죄를 덮고 남은 우리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죄책감을 남겼으니까요. 저는 짐 보따리를 짊어지고 대식의 어깨에 기대어 고개를 넘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우리가 살던 집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부정한 집이라며 불을 지른 것이지요. 화영아, 이제 다 끝났다. 이제 우리끼리 살면 돼. 대식의 말은 다정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해피엔딩을 꿈꿨지만 우리 앞에 남은 건 황량한 만경창파뿐이었습니다. 사소한 바람 소리에도 우리는 서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공포는 이제 우리 영혼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10년 만에 돌아온 남편이 남긴 유산은 사랑이 아니라 영원히 아물지 않을 핏빛 상처였습니다. 모든 것이 제가 되어버린 뒤 우리는 이름도 모르는 산골 깊숙한 곳에 정착했습니다. 대식은 불편한 다리로 매일 산을 올랐고 저는 부푼 배를 안고 나무를 캤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온한 일상이었지만 우리 사이엔 거대한 침묵의 벽이 세워졌습니다. 대식은 가끔 밤마다 자다가 비명을 지르며 일어났습니다. 성준 씨가 자신의 손가락을 짓밟던 그 꿈을 꾸는 것이지요. 저는 거울을 보지 않습니다. 등에 남은 칼자국이 욱신거릴 때마다 저는 성준 씨의 서늘한 숨결을 느낍니다. 너는 내 아내다. 그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아 저를 괴롭힙니다. 성준 씨는 죽었지만 그는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는 괴물이 되었습니다. 아이를 낳았습니다. 예쁜 딸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눈매가 가끔 성준 씨를 닮았다는 생각이 들 때면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 아이를 떨어뜨릴 뻔합니다. 아니야, 대식 씨 아이야. 이건 내 아이야. 저는 스스로를 세뇌하며 아이를 품에 안습니다. 대식은 아이를 예뻐하면서도 아이가 울 때면 성준 씨의 저주 섞인 목소리가 떠오르는지 가끔 먼 산만 바라보곤 합니다. 인생의 후회는 늘 늦게 찾아옵니다. 제가 10년 전 성준 씨를 보낼 때 더 간절히 말렸더라면, 아니면 그가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죽었더라면 어땠을까요? 그랬다면 대식이라는 선량한 사내의 인생을 망치지는 않았을 텐데. 그랬다면 이 무고한 생명이 저주 섞인 세상에 나오지는 않았을 텐데. 화영아, 오늘 달이 참 밝네. 대식이 제 곁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엔 여전히 굳은 살이 가득했지만 예전 같은 힘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달빛 아래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서로의 고통을 너무나 잘 알기에 그 고통을 건드리는 것조차 두려워 우리는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 관가의 포졸들, 불타던 우리 집. 그 모든 풍경이 이제는 빛바랜 야담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가슴속의 흉터는 날씨가 흐릴 때마다 욱신거리며 진실을 말합니다. 우리는 파멸했습니다. 비록 목숨은 부지하고 있으나 우리가 꿈꿨던 순수했던 사랑과 가정은 그날 밤 횃불 속에서 모두 타버렸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10년 만에 돌아온 죽은 남편, 그리고 그 곁을 지키던 다른 사내. 여러분은 이 여인을 비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가여워하시겠습니까? 정절이라는 이름의 굴레, 그리고 생존이라는 본능 사이에서 방황했던 한 여자의 기록. 이것은 누군가에게는 자극적인 치정 사연일 테지만 저에게는 인간의 가장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사랑이 어떻게 저주가 되고 우연이 어떻게 운명을 난도질하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화영이었다면 살아 돌아온 첫 남편의 손을 잡으셨겠습니까? 아니면 자신을 지켜준 현재의 남편과 함께 도망치셨겠습니까? 무엇이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아니, 과연 우리에게 선택이라는 게 있기는 했던 걸까요? 인생은 한 번의 뒤틀림으로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 무너진 잔해 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남은 생을 속죄하며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오늘 사연이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울림이라도 남겼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깊고 은밀한 야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밤의 이야기꾼이었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